29강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바로 3.1운동의 결과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라고 했죠. 자,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배경은 우리 3.1운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1운동을 겪은 다음에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모아서 이끌어갈 단체, 즉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자신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수립을 했죠. 자, 가장 먼저 수립된 정부는 연해주에서 수립됐습니다. 연해주에서 바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됐고요. 대통령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중에서도 대표였던 바로 성병희가 추대됐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요, 신한청년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국무총리의 이승만을 추대를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바로 한성정부가 수립됐고요. 집정관 총재는 이승만이 추대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13도 대표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부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요. 정부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지에 수립된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바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워싱턴 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국제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바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나 혹은 연해주 등지에 두고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됐냐면 바로 외교론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을 상대로 해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을 바로 달성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외교론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여러 강대국들의 영사관이 외교공관들이 모여 집중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결국 이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위치가 됐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수립된 참여했던 바로 그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됐고요. 또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도 통합됐고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은 한성정부에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하고 대한국민의회의 인물들, 참여의 인물들을 흡수를 해서 위치는 상하이에 두었다. 그리고 국호는 그 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대통령에는 이승만을 추대했고요. 그리고 상하이에 두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민족공화제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기구로 임시의정원을 뒀고요. 행정기구로 국무원, 행정부로 국무원, 사법부로 법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국내와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운동 자금의 확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그 다음에 국내외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비밀 지방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 도에는 독판을 두고요.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두어서 임시정부의 명령이 바로 이 연통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으로 교통국을 두었는데 이 교통국은 뭐 오늘날 굳이 따진다면 국가정보원 정도가 되겠네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집된 정보를 상하이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통제는 비밀 지방 행정 조직이고요.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도 의연금을 비롯한 바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상해 정부로 이송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동시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 바로 미국이라든가 만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러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건 지금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예요. 자, Republic of Korea라고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50짜리 독립공채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 이 공채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채를 구입을 했다가 바로 이제 해방이 되면 독립을 이루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독립한 그 정부가 이제 이 독립공채를 이자를 쳐서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채는 요즘처럼 뭐 재테크의 수단이었다기보다는 바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독립운동의 방법은 외교활동이었겠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바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교활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그렇게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습니다. 패전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앞서도 바로 3.1운동의 배경으로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도 결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이론이었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외교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에 주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시 무장투쟁도 병행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국무원, 우리 행정부로 국무원을 두었다라고 했죠. 그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 오늘날 국방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무부 직할 부대로 광복군 총영과 광복군 사령부, 좀 거꾸로 됐나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을 설치를 했고요. 한편 독립신문도 발행해서 독립운동의 소식을 국내에 살고 있는, 국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모아서 사료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외교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게다가 바로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금을 하고 또 국내외와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1921년 일제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파괴됐습니다. 결국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이라든가 혹은 독립운동 자금의 확보도 어려워졌고 또 외교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더 격화되죠. 거 봐라. 외교활동에서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독립을 절대 시켜주지 않는다. 어렵지만 무장투쟁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역시 무장투쟁도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대립은 기존의 독립운동 노선이었던 외교론, 그 다음에 독립군의 조직을 통해서 바로 일본과 독립전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무장투쟁론, 그리고 실력 양성론으로 구분 나누어졌습니다. 자, 외교활동에 주력했던 사람은 역시 이승만 등이었고요.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안창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배경으로 1923년 1월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6개월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죠. 자, 그런데 실제 이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두 개의 노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실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니까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양분된 거야. 그래서 기존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그대로 두고 독립운동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약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개조를 통해서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개조파가 있었고요. 아니다.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임시정부의 위치도 또 독립운동의 방법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재창조 수준에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파로 분열됐습니다. 자,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고요.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됐고요. 이 분열이 통합되지 못하고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여기에 실망한 많은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임시정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원래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서 각자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예컨대 신채호는 베이징으로 돌아가고요. 안창호 미국으로. 이승만 당연히 걔는 원래부터 미국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동휘는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은 김구라든가 이동영 이러한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실질적으로 정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김구의 노력으로 이제 1940년대에 이르면 비로소 이제 정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임시정부는 침체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는요, 바로 이승만을 탄핵 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승만은 대통령에 추대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이 신채호였는데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임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엔이 아니죠.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일제 치하가 아니라 국제연맹에 위임해서 통치를 받도록 하자, 이러한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채호가 극렬하게 반발을 했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 하면서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 대통령에 추대되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인물이 바로 신채호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다가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야 되는데 상해에 머물렀던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독립운동가 내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불만, 반발이 매우 컸었고요. 결국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해버렸습니다. 파면했고요. 대신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무령,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이 정도 되겠네요. 국무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과 김구를 중심으로 다시 임시정부를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거의 침체되어서, 여러분들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시면 이 이후의 상황이 보이는데, 거의 임시정부 청사에 건물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심부름해주는 급사의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거의 임시정부가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고요. 30년대 이후에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애국단도 만들고 의열투쟁도 전개되고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점차 임시정부가 조금 더 임시정부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40년에 춘치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우리 차츰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